강연을 받게 될 수임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없어서 완전히 감시당하고 포로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갖습니다. 제게 이곳에서 이 강의 시리즈가 되니까 참가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금방 저를 소개한 윤승현 선생님께서 부탁을 해서 제가 윤승현 선생님 말은 제가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 떠오른 제목이 이 적혀져 있는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입니다. 이 제목의 강의만큼 이곳에서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이만큼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제목을 가져왔고요. 이 강좌 시리즈의 이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곳에서 하는 강좌니까 저는 이 제목을 가져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헛된 시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아마 마지막쯤 되면 다 아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쓴 책을 읽는 도중에 이 문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한 건데 자신과 불일치하는 것보다도 세계 전체와 불일치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간단히 이야기하면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세운 목표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각자고 세상을 이끄는 사람 크게 되면 그런 사람이고 작게 되면 사고 뭉치고 말썽꾸러기가 그런 사람이겠죠.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의 주류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변두리에서 주로 산 게 전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만큼 많이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참 모릅니다. 참 저한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아무리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삶은 불일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완전히 세상과 불일치하는 결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의 삶을 살았던 요즘 현대 한국인들의 이 죽은 이후의 삶은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그림처럼 저런 류의 풍경 속에서 자기의 거주지를 정하죠. 참 슬픈 모습입니다. 저는 결단코 저런 모습에 묻히기는 저는 싫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부터 저런 풍경에 우리의 삶의 뒷모습으로 안식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우리의 죽은 이후의 이 모습을 도시에서 쫓아낸 다음에 저런 집단 거주지로 이게 옮아간 게 슬픈 그런 어떤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이 시안이라고 하는 분당 옆에 있는 공원묘지에서 저에게 묘지 한번 설계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묘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시설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지가 과연 죽은 자를 위한 시설일까?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4가지인데 영혼, 육체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특히 화장을 하면 육과 체, 살과 뼈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영혼 중에서도 혼은 우리의 마음이나 열정 같은 것인데 육체가 소멸하면은
우리의 마음이나 열정도 당연히 소멸하죠. 남는 것은 영인데, 스피릿인데, 이 스피릿은 살아있을 때도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당연히 육신을 떠나서 하늘 어디론가 가버리는 게 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덤에는 죽은 자의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실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괜히 죽은 자가 거기 있다고 하지만 전혀 죽은 자가 무덤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은 무엇 때문에 만들까 하는 건데, 이것은 무덤은 남은 자인 우리 때문에 만드는 게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 천의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무덤 앞에서 와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난 이미 또 돌아다니는 바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이미 이 내용은 유행가 가사로도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지혜롭다고 했으니까 무덤은 실체가 없는 걸 이미 알았고, 그 무덤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면은 남은 자인 우리를 위한 공간이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무덤에 관한 설계를 부탁을 했을 때, 이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남은 자인 우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전체를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그 근거는 죽은 자니까 죽은 자가 이 기억이 남아있는 마을처럼 만들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이 한 300m 가까운 경사진데, 여기에 이제 테라스 하우스 혹은 아파트, 독립주택 등등의 시설들을 갖다가 한 도시처럼 가정을 하고 이렇게 꾸며서 이 마을의 입구를 갖다 들어가면은 신당 같은 게 이제 마을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신당을 지나서 이 물을 건너면은 죽은 자의 도시를 위한 큰 길이 나오고, 그 주변부로 뻗어가면서 이런 아파트 같은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전체를 쳐다볼 때 공원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작은 광장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공원 같은 요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전체가 어울려져서 하나의 작은 동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여기에 묻혀진 사람과 연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가끔 와서 산책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 꼭 이 죽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특별한 곳, 묘지에 가서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은 이 죽은 자와 영혼, 신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특히 옛집을 보면 그렇습니다. 옛집은 이 집터에 터줏대감이 산다고 생각을 해서 집을 지을 때는 우리는 이게 무슨 착공식이라고 하지 않고 개토식 땅을 좀 열어달라고 비는 의식을 했고요. 마루에는 성주신이 산다고 생각하고, 부엌에는 조왕신이 산다고 하고, 문마다 문신이 산다고 해서 문을 열 때마다 조심을 했고요. 심지어는 변소에도 측신이 산다고 생각해서 갈 때마다 빌었습니다. 마을에는 마을에 있고는 신당이 있고 신당나무가 있어서 마을의 행복과 안녕을 하다 빌며 살았습니다. 이 신들이 전부 다 잡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조신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선조들인데, 어느 틈엔가 이 신들을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온당한 삶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어떤 성스러운 공간이나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종교시설에 가면 되겠지만, 굳이 그런 특별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상 공간에서 이런 자기의 영성을 다스리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좀 더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몇 년 전에 어떤 이 사람이 이 서교동에 이 자기 집을 허물고 근린생활시설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장미희 라는 영화 배우였습니다. 서교동에 자기가 오랫동안 집에서 데뷔도 하고 그랬는데 주변의 시설들이 전부 다 주택지가 다 이런 유의 근린생활시설로 변해서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집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동안 여기서 데뷔도 하고 많은 명성도 여기서부터 찾았는데 그 기억을 그렇게 없애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고 이 당신을 위한 박물관을 여기에서 짓고 당신도 여기 와서 다시 살라고 제가 이게 설득을 해서 겨우 설득을 받아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이 거친 도시 풍경 속에 서교동 이 골목을 가다 보면 이런 벽체가 있는데 벽체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7cm 두께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의 개구부를 내고 이 공간도 나중에 이 여배우를 위한 그런 어떤 전시 벽체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벽체를 다이나믹하게 꾸몄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집이 있고 아래층에는 박물관이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만은 이 집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집에 특별한 곳이 하나 있는 게 이 윗부분이 주택입니다. 흰 부분입니다. 그 중에 사각불 형태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2층이 한꺼번에 이제 한 공간처럼 되어 있는 곳이죠. 이 공간에는 이 사각불을 만들고 저 지붕에 이 장미시의 별자리가 물병자리인데 성자의 위치에 따라서 창문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뚫려진 창문으로 이 햇빛이 들어와서 햇빛이 떨어질 때까지 아주 내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아주 신비로운 빛을 이 내부 공간에 냅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장미 씨가 감격을 해서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자기 납골을 여기서 만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제가 납골함을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사를 온 이후에 이곳에 맞은편에 의자가 있는데 항상 매일 아침 나올 때마다 이곳에 앉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은 이후의 모습을 이제는 매일처럼 쳐다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삶이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노무현 대통령은 참 특별한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일 때도 변호사답지 않았고 대통령일 때도 대통령답지 않다고 하는 욕 같은 그런 비판을 많이 들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항상 경계 밖으로 일상적인 그런 어떤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지 않고 항상 경계 밖으로 자기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했던 좋아했던 이 사람이 그냥 결국 삶 자체도 그냥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을 때 경계 밖으로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죽으면은 국립묘지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묻히기 싫다고 하고 자기 고향 마을에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형태까지도 경계 밖으로 자기를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죽은 지 그 다음날 작은 비석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묘지는 유족들은 이 사저 노란색 건물 보이는 저 사저의 뒤편에 산속에 마련하고 싶어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주일 후에 현장을 방문해 보고
저 높은 곳은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실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고, 전체를 돌아본 결과 저 삼각형의 땅의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로 적합한 장소라고 제가 우겼습니다. 저 위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셨는데 바위가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이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높은 곳에 계실 분이 아니라 낮은 곳, 길가에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1000평 정도의 땅은 물길도 두 개가 이제 전체 삼각형의 땅을 가르고 있어서 진입하는 곳, 배양하는 곳, 묻혀 있는 곳, 이 세 개 부분의 전통적인 그 묘로에도 맞는 땅이었습니다. 49제 때 봉분 함을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치로 주로 이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홍수기에는 땅이 범람하기 때문에 땅을 한 1.5m 들어 올려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류의 지형을 제가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닥에 돌을 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추모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추모사를 집어넣은 돌을 깔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이 돌의 모양은 사람 사는 세상을 주장하신 분이니까 어딘가의 지도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큰 길도 만들고 물길도 만들고 작은 길도 만들고 작은 언덕도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1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0명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무지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를 지나서 봉분이 놓여져 있는 너럭바위 위에 참배만 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번 오는 사람, 거듭 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와서 여기에 쓰여진 글귀들을 쭉 읽으면서 적으로 머뭇거리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항상 이 머뭇거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머뭇거릴까 하는 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안장된 지 얼마 후에 대통령 기념관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는 건물이라서 마을의 풍경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 건축의 형태로 짓지 않고 그냥 조경의 형태로 지어서 솟아오르는 건물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저에서 보이는 앞산의 시선을 가리지 않게 높이도 조정을 해서 마치 경사진 광장처럼 이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여기 와서 집회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솟아오르는 것은 아래에 있는 전시관이 솟아오르는 곳인데 이 규모가 이 정도 되면 마을의 집들의 규모하고 비슷해서 마을의 형태를 그렇게 저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도 2년 전에 완공을 해서 끝을 내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오면 앞산에 보이는 앞산의 이 풍경도 보이고요. 전시장은 조금 이게 설계를 다른 사람이 해서 전시장 내부의 인테리어는 조금 저는 좀 불만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은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작년에 의 풍경이 아래의 풍경처럼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저희 한 15년간의 한 임무가, 저한테 맡겨진 임무가 다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완공하고 나서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이 묘역의 설계와 건립 과정을 쭉 기술하면서 노무현의 무덤,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 이러한 제목으로 책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쓴 말이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무현은 자기 스스로를 늘 추방시킨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묘역에 와서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그런 스스로 추방된 자의 삶에 관한 그런 사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 책에서 썼습니다. 스스로 추방된 자,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계 문화평론가가 쓴 말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서양인이 갖고 있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고발하는 책으로 유명했죠. 이 사람이 지식인의 표상, 우리말로는 권력과 지성인으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BBC 강좌를 한 글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항상 몰아넣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사람이 지식인. 그러니까 경계 밖은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 밖에 있는 지식인 때문에 경계 안에 있는 사회가 발전하고 더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은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를 그런 경계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영화를 누리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 사이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추방당한 지식이라면 떠오른 사람이 저한테는 한 사람이 항상 있었는데, 이게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유태인계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건축과 도시에 관한 책을 또 많이 기술해서 저에게 좀 친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치가 유럽 전체를 침공해서 유태인들 특히 축출할 때, 이 사람은 파리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되는 시기를 놓쳐서 그냥 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인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포르토부라고 하는 마을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망명비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망명비자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다량의 몰핀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포르토부의 마을 묘지인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 여전히 발터 벤야민의 묘역이 있습니다. 문화의 기록은 야만의 기록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람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0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묻혀진 지 50년이 지난 1990년에 이 마을 광장에 이 사람을 위한 기념비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다니 카라반이라고 하는 유태인 조각가가 설치한 패시지라고 하는 이름의 이 조각입니다. 이 조각은 그냥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보면은 지중해로 이게 사각의 박스가 그냥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는 듯한 아주 위태로운 그런 어떤 경위를 나타내는 조각입니다. 가까이 보면은 이런 발터 벤야민의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알려진 사람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발터 벤야민의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묘역은 내려와서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있고, 더 멀리서 보면은 땅속을 관통하면서 바다로 떨어지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를 표시하는 게 이 묘역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니 카라반도, 이 묘역을 만든 사람도 지식인에 관한 생각에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경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파리에 가면은 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 노틀담 사원 앞에서 운집을 해서 이 노틀담 사원을 구경을 합니다. 최근에는 불타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노틀담 사원 근처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파리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체를 보면 노트르담 사원이 저렇게 있는데 여기 노트르담 사원의 오른쪽을 돌아서 한 250m 가면 이 시대 섬을 지나가는 세느강의 물결이 갈라지는 곳 끝부분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가보면은 낮은 돌담으로 이렇게 마치 경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트르담 사원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 건축은 굉장히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려는 듯 이렇게 땅으로 꺼졌습니다. 근데 이 건축물의 제목이 이 돌담에 칼로 후벼판 듯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저는 프랑스어를 못해서 읽어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뜻을 보면은 추방당한 프랑스의 순교자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이 건물은, 이 시설은 비시 정권 때 나치의 어떤 억압으로 2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거나 추방을 당한 그 사실을 기념하는 전쟁 기념관입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간이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는데 이뤄진 시간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좁고 가파른 그런 계단이 나옵니다. 내려가면은 이런 쇠창살이 보이고 아래는 세느강이 이제 흐릅니다. 몸을 돌리면은 이 건물에 입구가 있는데 입구를 들어가 보면은 20만 명의 추방당한 그런 유태인들을 기념하는 기념소가 있고 20만 명의 명부가 이 길 위에 이 통로 위에 빽빽히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2층 가면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 본 다음에 나오면은 이렇게 4m 높이의 벽체가 높이 있어서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노트르담 사원 앞의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조용한 적막한 아주 고요한 공간 속에 있게 됩니다. 아마 이게 추방당한 자들을 위한 공간의 분위기가 아닌가 예상됩니다. 이런 공간의 분위기는 이렇게 멀리 파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죠. 바로 이제 이 시설이 이 선지박물관 이 공간이 추방당한 자들, 조각들이 순교자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추방당한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이만큼 좋은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방당한 공간을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시설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마 그런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파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뜰을 지나서 있는 성궤가 있는 공간을 사크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체를 파눔이라고 하는데 파눔의 앞에 있는 공간 이렇게 이 격리가 되어 있는 공간에 밖에 있는 공간을 프로파눔인데 이 프로파눔이 영어의 속되다라고 하는 프로페인의 어원인 셈입니다. 그냥 속된 세상에서 속됨을 버리고 들어가는 곳이 이게 파눔이라고 하는 곳이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교회는 이게 건축물이 아니죠. 교회는 이제 어원을 따지고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콜링 아웃, 부름을 받았다고 한 이야기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건축이 교회당이고 그게 이제 파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건성, 세속하고 반대되는 그런 분위기를 지녀야 교회당입니다. 요즘 이 한국의 교회당들이 무슨 쇼 무대 걷거나 상업시설보다 더한 상업시설이 되어가지고 제가 생각으로는 이 교회의 본질을 다른 궤도에 서 있는 그런 시설들 이 교회당이라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담는 본질적 건축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해서 저는 한국당에 큰 교회당을 설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 뜻을 안 어떤 이 시골 마을의 한 이상한 목사님이 저에게 네가 믿는 대로 한번 교회당을 지어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무학로 교회인데 침례교회입니다. 이 목사님도 굉장히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라서 특별하신 분인데 이분이 돈도 없는데 한번 제 의견에 이제 적극 동조를 해서 마음대로 지어보라고 해서 지은 게 이 교회당입니다. 한 15평 남짓한 아주 작은 교회당입니다. 이 교당을 진다고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떤 벽돌회사 사만이라고 하는 벽돌회사의 사장님이 이 벽돌을 그냥 주겠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벽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벽돌 쓰는데 공짜로 또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벽돌을 벽만 쓸 리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벽에만 쓰리라고 생각했지만 내부 벽에도 쓰고 바닥도 쓰고 천정도 벽으로 쓰고 심지어는 가구도 벽돌로 다 만들어서 이분이 그냥 손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를 굉장히 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벽돌로 이게 하는 바람에 이 건축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이 앞에는 원래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앞에 있는 건물이 다른 것이 있는 게 걸려가지고 건물이 안에 있는 교회당이 건축이 다 될 때쯤 이 앞에 있는 집을 사서 이것을 마을의 야외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준공했을 때 앞에 심어진 나무가 느티나무인데 근처에는 은혜사 주지스님이 헌금을 해서 심은 나무입니다. 이 단순한 교회당을 들어가 보면은 단이 우선 설교단이나 이런 어떤 강단이 없고요. 전부 같은 단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난방시설이나 마이크 시설도 없습니다. 한 40-50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아주 육성으로 다 가능하고 주로 이 빛이 없이 이렇게 이제 일광으로 이 전체가 조명이 됩니다. 이 완공된 다음에 몇 사람들을 같이 이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몇 분 봤습니다. 왜 울까? 아마 단순한 것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식적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발레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명료한 것만큼 신비로운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에는 옥상에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기도소도 있고요. 이 건축이 완성이 되고 완성되고 나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교회당이 예배 보는 곳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같이 즐길 만한 곳이 없어서 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 여자분인데 건너편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교회의 부속 시설처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카페 시설도 사실은 이 교회당도 제게 이제 설계비를 저는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많이 주실 돈이 없으셨죠. 그래서 어떤 일간 신문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수영상 씨가 거의 공짜로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기사에서는 거의 이런 말을 빼버리는 바람에 전국 각지의 불우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건너편에 이제 이 장로님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제게 설계를 부탁을 하지 못하고 저희 아들이 또 건축을 합니다. 아들이 건축 바뀌면 제가 좀 봐주지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뭐 일을 맡아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않고 이렇게 이제 카페를 하나 지었습니다. 다만 제가 집 이름을 이 하양이니까 하양을 우리말 순 우리말로 고치면은 물 하자에 볕 양자니까 물볕이라고 제가 풀이해서 지어줘서 다방물볕이라고 해서 이 교회보다는 요즘은 이 다방물볕이 더 유명해져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이미타티오 크리스티가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아주 목표이고,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지극한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의 순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순자는 죽어서 다시 살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장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죠.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지만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1866년에 병인박해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 6,000명 가까운 가톨릭 신자가 이때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석복이라는 사람, 38살 때 소금 장수였는데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있는 곳이 명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명례라는 곳은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이 묘구에 있는 봉화마을 북쪽으로 낙동강이 있고, 낙동강 변에 있는 절벽 언덕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석북을 위한 명례 성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석북을 위한 기념성당이 아니라 명례 자체를 위한 어떤 한옥성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이제 지어진 한옥성당이 쭉 있다가 여기에 부임하신 어떤 신부님이 이곳에 신석복의 생가터를 발굴하는 바람에 전체 7,000평의 땅을 성지화하기로 이제 허락을 받고 성지 작업을 해 나갑니다. 땅이 한옥성당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한옥성당이 다른 시설들이 한옥성당의 그런 풍경을 저해하는 것이 제가 마땅치 않아서 나머지 부분 전체를 풍경으로 조경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땅은 큰데 지어야 될 것은 기념성당 하나입니다. 하나 가지고 전체를 성지화하는데 땅은 크니까 전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래 이곳에 50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필지를 하나하나 중간부를 능선 부분에 있는 것을 골라서 이 14처 십자가의 길을 한 필지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맨 끝에 저수조까지 전체를 들어온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언덕 속에 있는 기념성당으로 들어가게 전체를 마스터플랜을 짰습니다. 마스터플랜 짜고 전체 시설 설계도 다 끝을 냈는데 지어진 것은 이 1단계인 기념성당만 지어졌습니다. 이 기념성당만 짓고 신부님이 다른 데로 부임하시는 바람에 후임으로 오신 분은 전혀 건축의 뜻이 없어서 그냥 이 기념성당만 1단계로 완결된 채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기념성당은 원래는 이 한옥성당이 뒤에 이제 평나무 밑에 하나 있는데 이것을 저해하기가 싫어서 윗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마당으로 만들고 왼쪽 아랫부분 강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축대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옥성당을 나와서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야외 미사장처럼 되어 있고 오른쪽에 강론대 이게 재단의 형식이 있지만은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계단식 이게 좌석이 있고 왼쪽에 올라가 보면은 낙동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축대처럼 콘크리트 벽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가면 느티나무 하나 있고 작은 마당이 나오는데 이곳을 들어가면 이 기념성당 내부가 있습니다. 왼쪽은 축대를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창이 있을 수가 없고 오른쪽 위에서 낙동강에서 오는 이게 빛이 서양 빛이 이렇게 천장을 갖다가 비추고 내려옵니다. 왼쪽 위에도 8개의 천창을 뚫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많은 토론이 스스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난 다음에 소금장수 신석복이니까 소금을 형상화한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정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8개의 천청이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소금이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사리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자기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이게 내올 수가 없는 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못하니까 스스로 우리 삶에 대해서 죽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수도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면은 이집트의 사막에 이 광야에 있는 이 옛날의 수도원들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어떤 가르침 없이 스스로 이 집을 나와서 일상의 삶을 끊는 게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하려면은 3가지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 육체의 자유입니다. 육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어떤 가족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정신의 자유인데 자기를 옥죄어오는 번뇌,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수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홀로 나와서 거주를 갖다가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각금의 이건 수도를 하다가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5세기, 6세기에 걸쳐 살던 성인이 이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로마에 가서 유학을 갖다 갔는데 로마가 그 당시에 476년에 멸망을 하는 바람에 이교도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사교들이 횡행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적 그런 능력을 갖다가 허무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게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한 7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수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자유를 위해서 물질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청빈의 삶을 지켜야 되고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동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신의 자유를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73개 조항에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다 읽다가 40개 조항에 보면은 아주 어떤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0조항이 있는데 제 40장에 읽어보고 참 위안을 얻은 게 있습니다. 40장 보면은 음료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게 포도주 마시는 것에 관한 조항인데 어떻게 써져 있냐면 우리 시대에 포도주를 못 먹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조금씩만 먹게 하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 얼만큼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베네딕트 규칙서를 보면은 건축에 관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게 어떻게 지어야 되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생갈렌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북동부에 있는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9세기에 그려졌다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베네딕트 규칙서에 의한 수도원의 도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마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성당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기숙사가 있고 밑변에 식당이 있고 세로변 왼쪽에 이제 작업실이 있는 목공소 등이 있는 이런 류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도원의 시설이고 이 주변부로 가면서 필요한 보조 시설이 있는 게 이 전체 수도원의 조직입니다. 이것을 지어진 적이 없는데 건축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모형으로 만든 게 이 그림입니다. 이 전체를 담장으로 둘러서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제가 해석하기에는 추방당한 사람들을 위한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도시 풍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도원은 원래 이 크로스타가 보통인데 모나스트리도 보통 우리가 쓰는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뜻이 조금 다릅니다. 크로스타는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서 잘 수 있는 큰 방에 하나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는 게 이제 공주 수도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수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공동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개인의 어떤 묵상,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떨어져서 나온 게 홀로 있는 수도원이라 해서 모나스트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원이 생긴 게 1080년도에 브루노라고 하는 이 베네딕트 이 수사가 콜로니에서 아주 큰 집단적인 수도원 조직이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프랑스 알프스로 8명의 수사들을 같이 가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만든 게 그랭 샤르트레즈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이 프랑스 알프스의 산 중앙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2번을 가봤습니다. 가까운 도시가 그르노블인데 그르노블에서 직선거리로 한 20km 정도 남짓한데 차로 가면은 2시간이 넘게 걸리는 험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1080년에 이곳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까지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수도원은 맹렬히 수도에 정진하고 있는데 사람을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km 권 밖에까지만 갈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2km 권 밖에 기념물 파는 그런 기념소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모형이 된 수도원을 바라보고 기념품을 사고 올 뿐입니다. 얼마 전에 이 수도원을 찍은 이게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이 되었죠. 제가 이게 시사회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Into Great Silence,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나왔는데 필립 크로넨겐이라고 하는 이 영화 감독이 이곳을 찍기 위해서 1986년에 다큐멘터리를 찍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서신을 보냈지만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다가 16년 후에 대답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 소식이 없다가 16년 만에 답장을 받았는데 이제는 와서 찍어도 좋다고 하는 답장. 그래서 이 감독이 조건이 홀로고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혼자 이 촬영 기기를 짊어지고 이곳에 가서 6개월 동안 찍은 게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시간 47분이 러닝타임입니다. 목소리가 없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2시간 47분 동안 침묵만 흐르니까 그 시사회장에 그냥 영화 보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냥 뭐 아니야 다를까 코 고는 소리가 막 계속 났습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이미 이 수도원의 평면도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이 걷고 머무르고 하는 부분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 가는 걸 너무 알아서 너무도 흥미롭게 봐서 2시간 47분이 마치 47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CD가 나와 있는데 CD에 적혀있는 글귀가 이렇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고 언어가 사라질 때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고대 건축의 표본으로 굉장히 아주 유명합니다. 이 건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성당의 이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닥에 이 미로의 문양이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양은 원래는 이게 들어온 사람마다 이 문양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양의 길들을 무릎으로 기어서 다 기어야 됩니다. 그 전체를 다 기어야만 저 가운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총 길이가 기어야 되는 길이가 260m라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무릎에서는 피가 나기 마련이고 그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여기서 기도를 하고 제단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물론 없습니다. 이 문양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고 성큼성큼 아무렇게나 제단 앞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티베트 수도인 라싸에 가면은 족항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세기 때 당나라의 문성공주가 이곳 왕에게 시집 와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 사원을 절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사원입니다. 족항사원 자체도 굉장히 근사합니다. 지붕이 뚫려져 있어서 빛이 그냥 아주 폭포처럼 솟아져 들어옵니다. 여기도 이 건축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족항사원 앞에 가면은 이 광장이 있는데 이게 온몸을 던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체투지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부터 이 족항사원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체투지를 하고 몇 년을 거쳐서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손과 이게 발목, 무릎, 뼈는 이 보호판을 다 댔지만은 이게 몸에는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행길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곳에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한자 말 그대로 닦을 숫자 길도자 자기 몸을 던져서 길을 닦는 일이 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고통을 통과해서 얻는 일이 수도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염화시중의 유소처럼 찾아오는 게 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이 이 과정을 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난 후에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입니다. 저는 평화라고 생각됩니다. 평화를 영어로는 peace라고 그러는데 이 두 말은 사실은 다릅니다. 평화의 화자는 이게 입에다가 곡식을 갖다가 이제 밥을 준다고 하는 게 화자니까 배부르게 한다니까 뜻이 그 의미가 별로 없고요. 평자가 중요한데 평자는 원래의 상향문자니까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평자는 수면 위에 이게 수초들이 크고 작은 수초들이 고만고만 떠 있는 게 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초 하나가 커지면
이 수면이 출렁거리겠죠.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수초가 서로 크고 작은 건 있는데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고요한 상태를 얻는 게 평자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위험하지만은 서로를 갖다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서 얻는 게 이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피스는 다릅니다. 피스는 우리가 평화라고 번역되지만은 피스의 동사는 패시파입니다. 패시파이는 정벌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력으로 남을 정벌해서 얻는 평화가 피스입니다. 그게 무력으로서 얻는 평화의 바다가 패시픽 오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에 의해서 얻는 평화를 얻은 민족이 팍스 로마나를 외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팍스 로마나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세력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스는 한시적입니다. 그 권력이 없어지면은 이 피스는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권력이라면 영원히 그 평화는 유지된다고 한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권력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믿는 신은 영원 불변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평화를 얻는 게 신앙 형태고 특히 수도자들이 바라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라고 이렇게 수자들은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외관 수도원에 있는 피정의 집을 최근에 근래에 하나 설계를 해서 지었습니다. 외관 수도원은 저도 이 설계 프로젝트를 맡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대단히 참 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조직이라면 뭐 세력만 큰 게 아니라 그 정신적인 그런 어떤 이 의미가 굉장히 큰 조직이고 우리나라가 이 거친 세상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까닭도 이런 수도사들의 간절함, 이런 기관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외관 수도원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독일의 뮌헨 근처에 있는 상 오텔리엔 연합회에서 2명의 수도사를 파견해서 사실은 서울 대학로 근처에 왔었는데 그래서 백동 수도원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백동이 해화동의 옛날 이름이 백동입니다. 지금도 해화동에 동성고등학교나 가톨릭 대학들이 있는 이유가 그 연유입니다. 그 당시에 이원 수도사들이 대학로 부지 전체를 다 경계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훈령을 받고 북한으로 가서 원산에 덕원 수도원 만들고 만주에 가서 또 수도원을 하다가 거기서 구한말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 순교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정권을 피해서 1952년에 원산과 비슷한 땅을 골라서 온 게 외관의 땅에 1952년 저하고 같은 나이에 여기서 설립을 해서 만든 게 외관 수도원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베네딕트 회의 그 수도원을 만들 때의 그 수도원의 시설들이 이 외관 수도원에 이미 다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에 이게 성당만 있는 게 아니라 숙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의 목공장이나 분도 출판사, 그리고 소세지 공장까지, 스테인레스 공장 등등이, 스테인레스 가공 공장 등 다 있어서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분원도 서울에도 있고, 전라도, 경상도에 다 있죠. 미국에까지 분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피정센터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대단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땅이 외관 시내하고 경계 짓는 부분이라서 경계 위에 세워지는 집, 경계라는 그 뜻이 저한테 다가와서 더 마음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어로는 리트레트라고 합니다. 리트레트는 물러난다는 뜻이니까 별로 그렇게 뜻이 깊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피정이라고 하는 게 참 이 시설을 이런 유 행위를 설명하기에 누가 골랐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골랐다고 생각됩니다. 피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PR 피자인데 이 벽이라고 하는 월이라고 하는 벽이거든요. 벽 옆으로 사람이 슬슬슬슬 기어나가는 게 피자입니다. 그런 경계 벽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피자 형태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정인데 풀 정과 싸울 정을 같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 다음에 고통 다음에 얻어지는 푸르름, 이 고요할 정점입니다. 피정이라는 뜻은 자기를 경계 밖으로 추방해서 자기를 옥죄어오는 고통과 싸워서 얻는 희망, 이게 피정이라고 한 뜻을 전 새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뭐 대단한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피정을 찾아보니까 리고올이라고 하는 성자가 18세기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도 있다고 하는 것도 이미 알았습니다. 역시 현자는 제가 처음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들어와서 홀로 머물고 다른 사람 되어 나가라고 하는 게 피정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에 더 맞게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지어졌던 마오로관이라고 하는 옛날 기숙사와 붙여서 부속시설로 같이 개수하라고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평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쪽이 이제 서쪽인데 이 외관 시내인데 여기 이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도 벽체가 하나 필요해서 벽체를 놓고 가운데 중정 두르고 여기 이제 홀로 있는 전부 독실들만 만들었습니다. 독실들만 다 만들자고 했는데 부부도 여기 오면은 그냥 뭐 지겹던 같이 생활하는 걸 버리고 오랜만에 홀로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애들하고 같이 온 사람도 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계층은 2인실로 만들고 나머지 층은 전부 다 독실로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여름에 준공을 했고요. 바깥에서 보면은 외관역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 보면은 이 풍경부터 보입니다. 서쪽에서 보이는 풍경이고요. 콘크리트 벽에 여러 가지 부호들이 마치 새겨져 있는 듯, 그리고 뭐 통들도 있고 있어서 뭔가 다른 삶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듯 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쪽에서 보면은 이 수도 내부에서 보면 저렇게 독실들이 저렇게 연대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입구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마오로관과 개수된 마오로관과 연결된 브릿지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중정이 하나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당으로 가면은 좀 다소 경사져서 내려가는데 오른쪽에는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여기에 수도사들을 위한 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장이 되어서 지금 과수원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수도원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기념 묘지를 여기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이 144개의 알코브를 만들어서 여기 이름이 새겨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마당을 통해서 내려가면은 이 경당이 좀 더 달리 보일 거로 생각합니다. 경당 문을 열면은 이렇게 빛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빛은 이 세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빛의 변화가 심합니다. 이게 긴 빛도 있고요. 오후 늦게는 서측에서 보이는 빛도 있고 이렇게 빛을 비추기도 하고 아침 일찍은 이런 빛이 보입니다. 그 다시 올라가면은 중정으로 올라가는데 중정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중정을 가로지르는 브릿지가 있고요. 이 브릿지를 가면은 8명
맥심 8명이 같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오라토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숙실 나와서 4층에서 이제 3층에서 쭉 연결되는 브릿지로 가면은 이렇게 옥상 하늘 성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여기에도 베네딕트 성자의 별자리를 갖다가 뚫어서 작은 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낙동강이 보이는데 이 일조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온 수도 피정하러 온 분들이 이 노을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마오로가는 이게 그동안 70년 가량 이게 사용된 곳인데 그냥 뭐 이게 페인트나 니스나 이런 거 때가 두룩두룩 붙어 있는 걸 다 걷어내고 원 재료를 전부 다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 대강당으로서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전부 다 칠을 해서 칠을 했지만 전체가 보존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 하나 있는데 수도자 쉼터라고 해서 갤러리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기 기프트샵들이 있어서 요 바깥에 영역, 일반 사람들이 오는 영역을 환대하는 그런 어떤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주차장도 다 끝이 나서 전체가 이제 지난 8월에 이 축성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축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설계는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굉장히 짓고 싶어 했는데 다윗이 제도 많이 짓고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막 그럴 건데 하나님이 이게 허락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짓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좀 섭섭하지만은 자기가 그때까지 모은 모든 물자들을 다 모아서 인력도 다 모으고 돈도 다 모아서 솔로몬에게 건네면서 마지막으로 건네는 게 설계도 한 장을 건넵니다. 설계도 한 장을 건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그리게 하셨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셨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다윗의 손을 빌려서 그렸고 그걸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주고 다윗이 건축가고 솔로몬이 시공자인 게 이제 틀림없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유의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나에게 신의 손이 임해서 그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제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축은 이 수자 쉼터는 바로 옆에 이제 대나무 숲이 있어서 대나무 숲이 이 수자 쉼터 건물을 관통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아주 조경하기 전인데 이 외벽도 대나무 거푸집으로 만들어서 대나무가 각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밑에 나오는 글이 이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전하면서 말한 그 내용입니다. 최근에 설계한 저 양평에 서원을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도 수목원을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여기에 지나 서원 하나를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서원이라고 그러면 저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건축이기도 한데 병산서원을 저는
뭐 지금도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가는 곳입니다. 왼쪽이 병산소원 이게 이 도면인데 제가 다시 이제 그린 도면인데 병산소원은 이 밖에서 보면은 별 볼 일 없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만대루라고 하는 밑을 지나서 여기 동제서재라고 하는 유생들의 숙소 지나서 여기에 이게 강의하는 곳인 이 강학당 속에 앉아서 이곳을 쳐다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풍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구조나 이것을 제가 참 많이 가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기도 해서 제가 참 좋아했던 곳인데 이 소원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고요. 이것도 뭐 병산소원 비슷하게 이런 만대루 같은 이게 정자, 긴 정자를 지나서 밑으로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밑마당이 있고 이 전체는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들는데 수목원이니까 굉장히 풍경이 근사할 거로 생각해서 이걸 설계할 때는 완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질 수목이 근사할 거로 생각해서 이 풍경이 모두 여기 스며들도록 다 이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뭐 이렇게 이제 도면도 그리고 위에는 이 부분에는 홀로 머무는 그런 어떤 암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지난 이 여름 가을에 완공이 이것만 되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게 이 정자, 긴 정자를 밑으로 이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락의 탑, 홀로 즐기는 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전체가 다 하나 이어져 이 지형을 따라서 기어가듯이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저 끝부분에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수목원은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가을쯤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보시면은 이 건축은 어디가 바뀌고 아닌지 중간인지 구분이 잘 되지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풍경의 일부분으로 존재해 있는 부분이고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느끼는 자연 속의 나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암자가 있고요. 암자에 홀로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동락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제가 안강에 있는 동락당인데 제가 이게 교과서로 삼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이 동락이 맹자의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고지연서 하독불련 낙기도의 망인지세라고 하는 글입니다. 선비라 하면 어찌 홀로 있지 않을까. 그 길을 즐김으로서만이 세상의 세력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락, 홀로됨을 즐기는 삶, 그래서 동락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축은 사실은 원래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명치 시절에 서양의 문물을 들여오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한자 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물리학 이게 단어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 많습니다. 사회 이런 말도 다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었고요. 공동체 이런 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건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 사람은 건축을 조가라고 썼습니다. 집안을 만든다고 한 뜻인데 명치시대 때 다른 문물들이 막 들어오는데 기차역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하는 게 그게 조가란 말로 설명이 안 돼서 새로운 말로 바꾼 게 건축입니다. 근데 건축은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건축은 세울 건자, 이 모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둥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게 건자입니다. 세울 건자입니다. 축자는 기초 놓고 위에 물건을 잔뜩 얹는 게 축자입니다. 쌓을 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우고 쌓는다고 하는 뜻이니까 건축은 물리적 운동, 노동을 나타내는 단어라서 제가 생각하는 건축의 큰 뜻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아크는 어뜸이고 크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접두사고요. 중요한 건 텍트입니다. 텍트는 라틴어의 그리스어의 텍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텍톤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구축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날 뭐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텍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다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만, 뭔가를 형성하다고 하는 게 텍톤입니다. 옛날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제 돌로 이렇게 쌓아서 지었기 때문에 돌로 뭔가를 구축하는 걸 텍톤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걸 아키텍처가 그런 걸 구축하는 일이 건축입니다. 근데 뜻은 뭔지를 갖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가를 가리키는 말에 A를 대문자로 쓰고 정관사를 붙여서 D 아키텍트 하면 영어 성경에는 조물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가가 굉장히 위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 이미 다 알았겠죠. 한자로 말로는 건축을 영조라고 썼습니다. 우리도 조선말까지는 영조라고 썼습니다. 영조란 말이 건축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가꿀 영자, 만들조자니까 가꾸어서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말이 건축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말일 것 같습니다. 짓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건축은 짓는 것이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집 짓기라고 그러지 집 세우기를 하지 않죠. 짓다란 말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 의숙지로 할 때 다 짓다라고 합니다. 옷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이게 심지어는 농사 지을 때 다 짓다라고 그러고요. 특히 글을 지을 때 저는 글 짓는 것과 라이팅과 이 건축 디자인이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글도 꽤 쓰고 건축가로는 드물게 책도 많이 낸 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글 쓰는 것과 설계하는 것이 저는 거의 같은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글은 어떻게 짓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 사상을 집어넣고 솜씨를 걸쳐서 논리적으로 창조해내는 게 짓는 일인데, 이게 옷 짓는 거나 밥 짓는 거나 집 짓는 거나 다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루는 보캐브러리, 구조만 다르다고 하는 일이라서, 건축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가가 그리는 도면이 제일 처음 그리는 그림이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집을 중간에서 잘라서 시점을 무한대로 올려야 볼 수 있는 게 평면도입니다. 이 평면도를 볼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밖에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면도를 그런 능력을 권한을 건축가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건축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평면도를 보려고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타자화시키고 객관화시켜야, 건축가가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삶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의 평면을 그리면은 그 사람이 이 평면 속에서 어떻게 사는 조직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실과 화장실과 식당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루트가 틀려집니다. 그 사람의 삶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짓자 그러면 그 건축가는 자기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타자화시켜야만이 바른 건축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톤, 이게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도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은 그 건축이 우리를 다시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의회 의사당이 나치의 폭격으로 허무해졌을 때 1943년에 그 폐허의 현장에 가서 윈스턴 처칠이 다시 짓기를 약속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가도 아닌데 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너무 잘 압니다. 건축은 우리를 바꿉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합니다. 왜 닮을까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결혼해서 같은 공간에 살게 되면서 그 공간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은 얼굴까지 바뀌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은 사람을 좋게 만들고 나쁜 건축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당연합니다. 건축은 우리를 확실히 바꿉니다. 당나라 시대 때
유정원이라고 하는 유정원이라는 사람이 재인전에 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재인이라 그러면은, 건축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목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지가 사는 것은 그냥 뭐 허술한 곳에서 사는데, 그래서 아주 허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걸 하나 보니까 뭐 도면을 하나 붙여놓고 모든 사람을 갖다 호령을 하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야, 이 사람은 참 모르는 게 없고 그냥 이게 어떤 지식이 너무너무 이게 커서 그냥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 설설 모든 게 다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물에 관해 정통하고 모든 것이 어떤 물체나 재료나 이런 역학에 관해서는 남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몇 부분을 갖다가 제가 번역을 갖다가 한 걸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공공의 일을 할 때는 개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임금을 반만 받고 일을 한다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공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도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거의 마지막 글인데, 자기가 자기의 방법을 쓰는 걸 알면은, 이게 확실한데, 만약 집주인이 어떤 사람, 혹은 관리가 집주인이 와서 이렇게 고치라고 했을 때 설득을 하다가 그 사람이 계속 강고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벌기 위해서 알아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수인이나 신여받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바른 건축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꽤 일찍이 이 글을 읽었댔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 글에 의해서 저는 이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로 제가 이제 결심하고 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의 책에도 건축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권력이나 자본이 펴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야 되고, 불의에 화평하지 않아야 되고, 비난받을 각오도 돼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늘 추방해서 광야에 홀서서 세상을 직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건축가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결단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건축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아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혁명시킨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람이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SNS를 갖다가 활성화시킨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계엄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아직도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지만은, 이 계엄이 이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우리를 갖다 혁명을 시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찍 죽었죠. 죽기 전에 자기가 졸업하지도 못한, 입학만 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축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갈망하라, 그리고 우직하라.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Stay out, stay alone. 경계 밖으로 나가서 홀로 구조하라. 이게 특히 이 세상과 부화내동하고 그런 사람이 대다수의 삶에서 이런 유의 삶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기는 압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이 건축 속에 특히 순교자를 기념하는 이 성지에 와서 저는 감히 살지 못하지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